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훈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IT 직무의 한 가지를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 부분인 정보 보안에 관련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악성 코드, 여러분들 악성 코드를 하게 되면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윈도우를 딱 켰을 때, 컴퓨터를 켰을 때 갑자기 웹브라우저 자체가 갑자기 많은 창들이 확 뜬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에도 악성 코드가 퍼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그러한 직무가 이제 정보보안 직무에 오늘 해야 되는 그러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성 코드 직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은 내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장려를 하고 또 채용 예정자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우리가 배출을 해서 고용 창출을 하자. 라는 그러한 취지하에 지금 현재 8개 분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8개 분야 중에서 가장 큰 분야가 정보보안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8가지를 얘기해 주겠지만은 정보보안 분야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충남대, 한성대, 그리고 모건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가에서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신다면, 지금 현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교에서 아니면은 타 학교지만 가까운 학교에서도 충분히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가지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보안입니다. 그래서 정보보안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은 정보보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금융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금융권도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돌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이 그만큼 많은 돌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핀테크에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AI, 그리고 밑에 나오는 IoT, 즉 사물 인터넷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처리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은 사물의 여러분들이 인터넷, 즉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물에다가 인터넷 시설을 넣으면서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려면 CCTV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CTV에서 계속적으로 찍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화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금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자체는 이렇게 CCTV와 함께 CCTV와 같이 사물에다가 인터넷, 즉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기 장치를 이용을 해서 통신적인 부분, 즉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핵심은 통신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저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스마트 제조입니다. 스마트 제조는 말 그대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그러한 첨단, 그죠? 스마트에 관련된 첨단적인 부분들, 즉 우리 인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제조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바이오 기능성 제품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의 소프트웨어화, 이런 부분들을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인이동 형태는 드론입니다. 그죠?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또 하나 은행에서 또 이 한 패널이 나와가지고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드론 가지고 이 물고기까지, 그죠? 물고기까지 잡는 그러한 낚시까지 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줬던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실감형 콘텐츠, 즉 AR과 VR입니다. AR, VR은 여러분한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안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해서 악성 코드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물 좀 볼까요?
자, 숭실대에서 ICT 기초연구실에서 악성 코드 분석 연구실을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숭실대, 즉 대학가에서도 학연을 통해서 그죠 산학연을 통해서 이렇게 악성 코드에 관련돼 있는 분석을 그만큼 많이 또 이슈화 시키고 있고요. 그만큼 또 연구진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도 대학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 11월 달이었으니까요. 올해 또 이번 달 또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부분들이 악성 코드의 분석에 대한 직무가 그만큼 뜨끈뜨끈한 그러한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악성 코드에 관련된 신문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인기. 자, 가상화폐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신문지상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악성 코드들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악성 코드는 그렇죠. 랜섬웨어가 금방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신고가 3.7배 정도 늘어났다고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고요. 하나는 악성 코드로 스마트폰 감염. 자, 보이싱 피싱이 많이 지금 이 악으로 우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가면 여러분들 이 스미싱이라고 돼서 이 문자를 우리가 클릭했을 경우에 갑자기 소액 결제가 돼버린다든지 이러한 공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스마트폰의 감염도 큰 또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게 바로 또 가상화폐에 우리가 돈 세탁에 관련되는 그러한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건데요. 편의점에 ATM기 있죠. 거기에 악성 코드가 감염을 해서 자 2,500개 정도의 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성 코드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처음에는 쓸 때는 많은 피해를 주지 않지만 차후에 보면은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형태가 악성 코드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당해보신 적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악성 코드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이 악성 코드의 전문가로서 분석 전문가로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꿈도 한번 꿔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악성 코드의 보안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정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보안 사고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국가에서 정부에서 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고용 창출을 하려고 하는지 그만큼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입니다. 우리가 큰 이슈였습니다. 3월 달에 국내 주요 언론사하고요. 그다음에 금융권 전상망에 악성 코드가 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꽤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 오후 2시에서 3시경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이 악성 코드가 퍼지면서 모든 금융망과 언론사가 마비가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인터넷적인 부분들이 마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방송사 MBC, KBS, 또 YTN 같은 경우에 그 금융기관은 농협, 신한은행, 제주은행 같은 그러한 굵직굵직한 은행권들과 그다음에 언론사들이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 사항을 보게 되면은 서버 18대, 서버 6대, KBS는 YTN은 뭐 5대, 또 농협, 신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ATM 같은 경우에는 16,000대 정도가 우리가 농협 같은 거 그렇게 됐고요. 신한은행 서버는 4대, 또 제주은행 CD는 ATM기는 320개 정도가 그만큼 악성 코드에 노출됐었다는 것이죠. 이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된 자료로서 아주 신빙성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구 완료들이 보게 되면은 3월 20일 날 발생했는데 3월 26일 또 3월 29일 늦게까지는 3월 29일까지도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성 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빨리 대처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었지만은 그만큼 또 늦게 대처가 돼가지고 또 이 늦게 또 복구가 완료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2013년도에 3월 달에 이러한 부분을 하게 되면 25,000개 정도의 서버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서 각종 언론사와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그만큼 마비가 됐다는 그러한 큰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보안 사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악성 코드의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또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2013년 3월 20일에 주요 언론사 또 금융권의 전산망에 악성 코드 유포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는지 일단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하게 되겠죠. 그죠? 제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인터넷 경우에는 중국은 IP가 102나 106, 25.10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서 트로이목마는 제가 이 뒤편에 이 악성 코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로이목마 방식의 악성 코드를 삽입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금융권의 패치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패치는 여러분들 패치라는 것은 우리가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별 PC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고 그러면 이 패치를 실행하게 되면은 바로 악성 코드가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다음에 특정 시점에서 악성 코드를 유포를 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악성 코드가 쫙 하고 분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산망 내의 PC에 부팅 영역을 파괴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부팅 영역이 파괴되면은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아직 안 켜지는 그러한 형태의 공격을 벌친 게 2010년 3월 달에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던 악성 코드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32,000대 정도의 피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큰 사건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요즘 또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웹 호스팅 업체, 즉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도 제가 뒤에 가서 우리가 악성 코드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웹 호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웹 페이지 있죠. 웹 페이지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그죠? 우리가 홈페이지든 뭐 쇼핑몰이든 아니면 다른 서비스든 간에 모바일 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웹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업체들이 웹 호스팅 업체인데 가장 타켓이 되는 게 웹 호스팅 업체겠죠. 왜냐하면 거기만 뚫으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쇼핑몰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웹 호스팅이 그만큼 업체가 그만큼 랜섬웨어의 감염에 큰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나야나라는 그러한 호스팅 업체에서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가지고요. 우리 밑에 있는 것처럼 13억 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즉 랜섬웨어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돈을 내놔라 라는 그런 공격자들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3억 원 정도를 줬는데 그거를 또 받고 나서 아직까지도 또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악성 코드의 보안 사고의 큰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올해 들어와서는 큰 이슈였고요. 그래서 이 랜섬웨어에 따라서 악성 코드의 분석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그만큼 많아졌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성 코드의 분석의 이제 수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분야에서 뽑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악성 코드 분석, 즉 안티바이러스 엔진 개발 및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작용 요건을 보게 되면은 C 프로그래밍 정도, 그래서 자바나 C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해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술연구소에서 신입과 경력을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신입 직원도 그리고 경력 직원도 채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악성 코드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인카인터넷은 좀 유명한 또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연구소의 악성 코드 분석 담당자를 모집하는 그러한 공고였어요. 그래서 연구원급으로 해서 팀원급입니다. 그래서 대졸 이상의 신입과 경력 우리가 모집하고 있었고요. 정규직의 기술연구소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입과 그다음에 경력에 관련 없이 우리가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들 봤었던 숭실대학교 같은 그러한 악성 코드의 분석 센터 이런 부분들이 대학가에서 만들어지면서 산학연이 그만큼 많이 연계가 되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까 내년도에 악성 코드의 분석 에 관련되어 있는 고용 창출이 그만큼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성 코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새롭게 듣는 부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악성 코드의 분석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요. 기술 면접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질문거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랜섬웨어란 무엇이냐? 아니면은 애니웨어는 무엇이냐? 아니면은 이러한 웜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이러스라는 게 무엇이냐? 바이러스와 웜의 차이점을 아느냐? 이러한 형태의 면접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분석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악성 코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컴퓨터에 악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다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딱 보시면은 악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악의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 자체에서 무언가를 빼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85년도에 이게 정상적인 공개 소프트웨어를 가장해서 일반 사용자에 감염된 게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1985년도,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때 악성 코드가 처음으로 배포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성 코드를 하면은 사용자에게 악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악성 코드의 유형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악성 코드 유형들도 나올 거고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악성 코드 유형도 있을 겁니다. 이참에 이 직무 분석을 보면서 직무 특강을 들으면서 안전히 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일반 사용자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바이러스 754까지 나오는 그러한 신직업군들도 있는 것처럼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만큼 많이 일반인도 알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파일이나 시스템 영역에 침입해서 그곳에 무슨 영역? 자신의 코드를 삽입합니다. 그죠? 악성 코드죠. 그래서 자신의 코드를 삽입해서 또는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삽입하거나 아니면은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가 컴퓨터 바이러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방법이나 동작 원리에 따라서 메모리 상주형 바이러스, 메모리에 상주해 있거나 아니면은 파일에 그리고 덮어쓰기 그리고 은폐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메모리 상에 있다 그러면은 아예 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우리가 휘발성과 비휘발성이 있는데 대부분 비휘발성 부분, 즉 부트형이 있는 비휘발성 부분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비휘발성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파일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파일을 클릭했을 때 갑자기 이상하게 막 깔린다든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파일 바이러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덮어쓰기입니다. 덮어쓰기는 내가 한글 작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내가 안 했는데도 덮어 막 씁니다. 제가 막 저장을 해버려요. 그러한 부분들이 덮어쓰기의 공격이고요. 그 다음에 은폐형은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정보들이 다 빠져나가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 파일들 일부가 삭제되는 그러한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은폐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웜입니다. 자, 웜은 여러분들 웜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벌레죠. 그죠? 벌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벌레를 얘기하면은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는 게 아닌 자기 자신을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거나 또는 복사본을 생성해서 전파하는 등의 독자적인 그러한 악성 코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기 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독자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벌레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막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갉아먹고, 그렇죠? 갉아먹으면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웜이라는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첨부돼서 확산되는 여러분들 이메일 첨부됐는데 갑자기 클릭했는데 뭐가 막 깔려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P2P 파일 공유, P2P 파일 공유 많이 하시죠? 그리고 프로그램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공유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취약점들을 치고 들어가서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악성 코드가 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와 웜은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자 뭡니까? 코드를 삽입하거나 아니면은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할 수 있는 건데 웜은 우리가 혼자 독자적으로 막 움직이고
움직여서 갉아먹으면서 본시켜는 하나씩 본시켜 나가는 그러한 악성 코드가 우리가 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유 기능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우리가 증식하고 확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악성 코드가 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트로이 목마. 아까 트로이 목마 제가 말씀드렸죠. 2013년도에 3월에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보안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러한 트로이 목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악성 코드의 80% 이상이 대부분 트로이 목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로이 목마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형태를 말합니다. 아주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였냐면 영화에서는 아니면은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예전에 브래드 피트가 영화 주인공을 하면서 이 말 모양의 이 트로이, 그죠?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넣었죠. 어디에 넣었습니까? 적진에 넣었죠. 그리고 적진에 있는 그 트로이 목마 안에는 우리 병사들, 그죠? 그쪽 병사들이 포진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 잠들었던 그러한 밤에 트로이 목마에서 쭉 열고 나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형태가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그게 바로 트로이 목마의 이 악성 코드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형태를 따로 갑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목마였어요. 그런데 악의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타고 있었어요? 적군들이 타고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파일을 감염하는 형태가 아닌 스스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코드를 말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내가 트로이 목마, 즉 이 적군들이 들어있는 트로이 목마를 우리 성 안으로 끄집어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악성 코드를 퍼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트로이 목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웹페이지나 이메일 또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이웨어입니다. 자, 스파이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자 PC에서 사전 동의 없이 막 설치됩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뭐 하나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뭐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거기 안에 악성 코드가 같이 설치가 됐다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뭐가 깔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악성 코드인지도 모르고 막 깔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스파이웨어입니다. 스파이처럼 막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스파이처럼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깔리게 만들어주는. 즉 깔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기서 뭐가 빼냅니다. 스파이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컴퓨터 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악성 코드가 스파이웨어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금융정보 또는 주민번호 같은 신상정보 그리고 쿠키 아니면은 이러한 이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들도 막 빼가는, 그죠? 그래서 시스템 권한을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빼가는 그러한 형태가 스파이웨어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에 관련해서 스파이웨어도 그만큼 큰 그러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악성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도어입니다. 자, 백도어 뒤에, 그죠? 문 뒤에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감염자 사용자 PC에 특정 포트를 열어두어서 정상적인 인증 과정 없이 원격 접속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포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트면은 뭡니까? 뭐예요? 그죠? 항구입니다. 항구. 자, 항구는 자, 배가 한 척씩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러한 포트들이 있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포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포트는 한 곳에 하나의 포트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임의로 원래 감염되어 있는 PC에서 임의로 이 포트를 열어요. 감염되어 있는 포트를 엽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른 원격으로 막 접속을 만듭니다. 그죠? 공격자들이 원격으로 접속에 만들어서 우리가 백도어, 즉 문 밖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그죠? 그러한 악성 코드 방법이 백도어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 무시무시한 그러한 공격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키로커입니다. 이거는 컴퓨터에 입력받은 정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키보드 보안 많이 깔리시죠? 여러분들이 키보드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깔릴 텐데 이게 바로 키로커를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키를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막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텍스트 형태로 막 넘어가는데 이게 패킷이라는 단위로 해서 막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한 단위로 넘어갈 때 그거를 관치해서 우리가 패스워드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정보들을 인포메이션을 갈취하는 그런 형태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키로커의 악성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로퍼입니다.
자, 일종의 악성 프로그램의 설치 프로그램 형태로 우리가 드로퍼, 즉 드롭이라는 게 뭡니까? 드롭, 넘어지다, 그죠? 넘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실행 시 내부에 포함되어 있던 바이러스나 웜 또는 트로이목마들이 악의적인 프로그램이 설치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가 우리가 백신 프로그램에서 악성 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검출해냅니다. 검출해내는데 의심스러운 행위로 우리가 차단을 해요. 차단을 하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회를 시킵니다. 이런 부분 우회를 시켜가지고 아예 차단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드로퍼라는 그러한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자, 나날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악성 코드 자체도. 그래서 이러한 드로퍼도 여러분들이 이 파일 설치 이외에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프로그램에서 잘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즉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검사를 해보셔야지만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치 영역까지 다 치고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요. 자, 그 다음에 다운로더입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지금 접속을 해요. 그 다음에 추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실행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접속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들어가서 내가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았을 때 악성 코드 같이 묻게 만들어주는 그런 악성 코드 방법이 다운로드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는 드로퍼와 같이 백신 프로그램을 유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설치형에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다형성 바이러스입니다. 자, 다형성 바이러스는 원본 바이러스와 같이 기획적인 그러한 기능적인 수행을 하지만은 형태는 악성 코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패턴, 즉 바이너리의 고유 패턴이 있습니다. 01, 01, 뭐 10, 10 같은 바이너리 형태의 고유 패턴들이 있는데 그 고유 패턴을 막 변경시킵니다. 막 변경이 어떻게 될까요? 꼬이죠. 막 꼬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추적을 피하려고 목적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감염 여부를 아예 추적을 피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드로퍼라든지 아니면은 다운로더 그런 같은 우회하는, 즉 백신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그러한 형태의 악성 코드와 똑같이 다형성 바이러스도 이러한 추적을 피하라는 목적의 악성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드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업용 광고 목적으로 여러분들 클릭해 본 적 있습니까? 웬만하면 클릭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조그맣게 뜨는 그러한 형태의 상업용 광고 목적 같은 게 있었죠. 그거를 클릭했을 경우에 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는 그러지 않는데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 광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 시작 시에 페이지를 변경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BHO, 즉 브라우저 헬퍼 오브젝트 객체를 이용해서, 자, BHO는 여러분들이 뭐 아직까지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헬퍼, 즉 도와주는, 즉 도움말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를 이용해서 팝업 윈도우를 생성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즉 윈도우의 브라우저를 딱 켰더니 다다다다다 움직이는, 그죠? 여러 개 창이 막 만들어지는 그러한 공격이 애드웨어 공격입니다. 자, 애드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도 백신 프로그램에 잡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프로그램 잘 잡히긴 하는데 이러한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이제커라는 툴바 설치, 툴바 같은 게 설치를 해가지고 아예 안 주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형태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백신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검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랜섬웨어입니다. 자, 랜섬웨어는 올해 큰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의 문서와 사진들을 암호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마트폰을 누군가 가져가셔가지고 패턴을 해버립니다. 아니면은 뭐 지문인식을 다시 바꿔버리든가 아니면은 뭐 생체인식을 다시 바꿔버리든가 그러면 제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원래의 사용자가 들어갈 수 없게 암호화를 해버리는 거죠. 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자 권한을 뺏겨버리면, 그죠? 이 관리자 권한을 뺏겨버리면 내가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서버 자체는 무슨 무용지물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자의 권한을 공격하는, 그죠?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넣지 않으면 아예 삭제시켜버렸다. 그러한 협박성의 발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호를 풀어주는 그러한 방식은, 즉 돈을 줘야지만이 암호에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아무나 풀게 되면 이제 관리자 권한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러한 랜섬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 근처에서도 랜섬웨어에 관련돼 있는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의 분석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 즉 악성 코드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루트킷입니다. 이거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즉 악성 코드를 숨기는 형태가 루트킷입니다. 악성 코드를. 그래서 이러한 현재는 프로세서나 파일 등에서 숨어 있어요. 어느 부분에 숨어 있냐면 파일 시스템 뒤쪽에 가면은 또 이러한 프로세서, 즉 부팅 영역 같은 경우에 숨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예 볼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루트킷입니다. 즉 아예 악성 코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또 다른 악성 코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루트킷이고요. 그 다음에 부트킷입니다. 부트킷은 PC의 부팅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MBR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스터 부트 리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MBR에 장착이 되고 있어가지고 조작을 해냅니다. 그래서 크게 파괴형 부트킷, 즉 파괴형 부트킷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트킷을 파괴시켜버리고요. 은신형 부트킷은 들어가 있어 그냥 삽니다. 살아요. 근데 가끔 뭘 하냐면 거기에 시스템에 오류상을 계속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트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악성 코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악성 코드 몇 가지나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악성 코드의 분석이, 이러한 분석들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악성 코드 분석 방법을 저희가 알아본다면 이렇게 자동화 분석부터 해서 난이도를 쭉 따져보면은 분석사 입장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나 지식 등을 따져볼 때 자동화 분석,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상세 분석으로 난이도를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분석부터 해서 우리가 상세 분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동화 분석이 가장 난이도가 낮고 또 상세 분석이 가장 높은지 좀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동화 분석은 악성 코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점차 이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자동적으로 분석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석해 주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자동화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툴들을 우리가 말해주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었어요. 즉 자동화 분석도를 구축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요. 분석할 구성에서 비용과 노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악성 코드가 안티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요. 안티 VM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회하지는 못해요. 이러한 단점들. 그리고 세 번째, 분석 방법이 자동화 분석 제작자의 의도대로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으로 우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화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막 고치려고 보니까 아니면은 그거 고장 나면은 누구한테 말해야 돼? 그죠? 그 만든 사람한테만 고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 게 자동화 분석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정적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정적 분석이란 악성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디스어셈블리 이용해서 내부 코드 구조를 확인하거나 헤더 정보, 내부 문자, 여기 나와 있는 굵직굵직한 또 전문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동작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트 영역이나 아니면 시스템 영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디스어셈블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동적으로 하기 전에 정적 분석을 통해서 악성 코드의 정보를 먼저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PE 구조 분석 도구인 PEID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PE 구조 분석 도구, 리소스 분석 도구, 그다음에 헥사 코드 분석 도구, 문자열 축소 도구, 디스어셈블러. 자, 아이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썼던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스어셈블러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우리가 뽑아내는, 즉 움직이지 않고 악성 코드를 뽑아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적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분석은요. 파일을 직접 실행시켜요. 정적 분석은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동적 분석은 직접 실행시켜서 그 행위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동작을 하면서 그 행위에 따라서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악성 코드가 여기서 발생을 하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동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동적 분석에는 프로세서 분석 도구라든지 레지스트리 분석 도구, 네트워크 분석 도구,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분석 도구, API 호출 관계 분석 도구, 디스어셈블러, 자, 오델리라 그래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아이다랑 그 다음에 오리 관련된 부분들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적인 분석과 동적인 분석을 이룰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성 코드 분석가가 되고 악성 코드의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윗단계에 들어가 있는 제일 윗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세 분석은 악성 코드 행위만 뿐만 아니라 컴파일과 디스어셈블 과정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컴파일 과정이나 아니면은 디스어셈블 과정을 한꺼번에 다 상세하게 분석을 해내는 그러한 형태가 상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분석과 동적인 분석을 포함을 해요. 포함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상세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컴파일러와 디스어셈블 관련된 부분까지 가져가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상세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악성 코드 분석인데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의 직무에 이제 입성한다면 이러한 네 가지 형태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진행하는 게 100%일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악성 코드 분석을 우리가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악성 코드 분석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악성 코드 분석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 시작 시에는 자칫하면은 시그니처 작성 위주의 단순 반복을 우리가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에 관련된 작성 위주의 단순 반복에 관련된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은 업무 강도, 아까 상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많은 업무, 그리고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안은 잘할 때는 표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실수하면 비난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 직무의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악성 코드 분석뿐만 아니라 보안적인 정보 보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직무가들의 직원들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새로운 악성 코드 등장과 기술적인 도전이라든지 다양한 업무, 그다음에 협력을 할 수 있다.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외국어 능력에 관련된 있는 필요성들을 느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악성 코드 분석 직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악성 코드가 등장할 때마다 이걸 한번 내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 또 협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마련되어 있고 또 이거를 위해서 외국적인 서적이라든지 외국에 관련된 자료들을 판단할 때는 외국어 능력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장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흑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화이트적인 부분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성 코드 분석의 직무는 업무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악성 코드의 분석 및 대응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의 분석 및 연구, 시그니처의 정형 백신 제작이라든지 신종 악성 코드 대응 방안의 마련이라든지 또는 인증, 그다음에 악성 코드와 경쟁사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 및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지원입니다. 내부 지원은 사고, 조사 또는 제품 개발 또는 제품 문제 해결, 그다음에 BMT에 관련된 지원들이 이런 내부 지원에 관련된 업무고요. 그다음에 개발과 문서 작업, 당연하죠. 문서 작업 분명히 합니다. 개발하고 또 문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분석 도구 또는 내부 시스템 개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분석 정보 아니면은 기술 문서, 동향 이런 것들을 다 문서화 시켜가지고 배포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 악성 코드 분석의 직무의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대외 협력입니다. 여러분들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 또는 학교 강의, 컨퍼런스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자문 같은
그러한 대외 협력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하고 있는 직무가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업무 내용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 데일리 라이프가 있을까요? 이 하루의 일상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딱 출근합니다. 출근해가지고 뭘 확인하냐면 메일을 확인해요. 메일을 확인하고 나서 자, 보안적인 이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날 보안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그러한 부분들,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던 그런 업무 내용들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런 업무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 코드의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야, 회의는 어느 기업을 가든지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악성 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기 위에 나와 있는 악성 코드에 우리가 이슈를 파악하는 부분들. 데일리, 즉 그날 나오는 그러한 악성 코드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문서 작성. 그렇죠? 문서로 꼭 남겨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 직무의 일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악성 코드의 분석 직무의 역량적인 부분들, 도대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악성 코드의 분석가로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직무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얘기한다면 윤리의식입니다. 자, 윤리의식은 정보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악성 코드 분석가는 도대체 무슨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이 전염병을 퍼셔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한간에 우리가 그 악성 코드를 고치는 그러한 회사가 악성 코드를 퍼뜨린다는 그러한 악성 루머도 있었습니다.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 교류를 할 때는 업체와 개인적인 거래가 그죠? 없는 그러한 윤리의식.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제작자하고는 절대적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분석가들이 어떻게 악성 코드 제작자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해도 당연히 바이러스나 웜은 제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이 인성 면접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예시를 줍니다. 예시를 주고요. 자, 연구 목적을 해서 바이러스 웜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악성 코드의 분석 직무에 사용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면접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연구 목적이라 해도 절대적으로 정보보안의 윤리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러한 부분은 딱 잘라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역량적인 부분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 자, 악성 코드 제작, 그리고 악성 코드 제작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윤리의식 중에 세 번째 단계인데 그거를 낱낱이도 보면요. 연구 목적으로는 바이러스 웜을 제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개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웜과 바이러스 제작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악성 코드 중에 하나였죠. 트로이 목마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점 증명에 대해서는 허용되니 프로젝트에 삽입을 한다. 이것도 절대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신뢰하지 않는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게 샘플을 제공해주는. 그죠?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에 관련된 샘플이 있거든요. 그런 샘플을 제공해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직무 영역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코드 작성 부분과 언어, 그 다음에 시스템 부분, 그 다음에 지식 부분, 그 다음에 마음가짐을 5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코드는 C 언어 같은 윈도우 프로그래밍 같은 부분, 언어는 빠른 정보를 위한 외국어 능력, 영어라든지 아니면 중국어 같은, 그 다음에 시스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또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또는 자료구조 또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 지식적인 부분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기본적인 보안 지식. 자,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거꾸로 우리가 코드를 분석해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악성 코드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봤죠? 그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쓰고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가짐은 강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라든지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러한 리버스 엔지니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시스템, 그 다음에 어셈블리 또는 분석 도구 사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뭡니까? 경험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보보안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아니면은 열타 또 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전공적인 부분이 아니다면은 학원 아니면은 교육기관에 가셔가지고 정보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경험적인 부분을 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해 본다든지 또는 악성 코드의 기법 그리고 아까 수집 정보 정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악성 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과정 중에 딱 한 가지 얘기해 본다면 풍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즉, 소프트웨어 연구, 시스템 분석 또는 위험 모델링,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티닙 참지, 뭐 많죠. 어셈블리 언어, 코드 리뷰,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악성 코드 분석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필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마음가짐, 이거를 전문적으로 신입들은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경험적인 부분들, 즉 뭐 자격증을 따든 아니면은 또 이 프로젝트를 하든 간에 내가 그거를 해서 취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했다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부분들을 어필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격증을 땄고요. 이러한 프로젝트 했다는 것을 어필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가로서 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악성 코드의 분석가에 대해서 분석 직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봤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십니까? 이렇게 악성 코드 분석은 2018년도 내년도에는 그만큼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만큼 고용 창출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정보보안에 관련해서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IT 실무자의 생생 인터뷰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저희가 좀 쉬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왔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악성 코드의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우리가 알아봤죠. 그렇죠? 악성 코드 분석에 대한 직무를 알아봤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른 그 부분으로 좀 생활시켜보는 그러한 과정을 해서 악성 코드의 분석가를 제가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 코드 분석가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입니다. 안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분석팀의 악성 코드에 관련된 직무를 하고 있던 그러한 연구원으로 박땡땡, 즉 이 개인정보 때문에 또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클라우드 분석팀의 연구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인터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이라는 회사는 어떠한 회사인지 우리가 저번에도 안랩이라는 회사는 좀 알아보고 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이러한 이슈들을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내 보안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국내 대표에 관련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인 VC를 비롯해서 온라인 모바일 보안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게임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입 연구원의 기본 연봉은 3,000대 초반입니다. 한 3,20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터울은요. 2년 정도의 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자, 클라우드 분석팀에서 악성 코드 분석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불이익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고 보안 전반에 대한 분석과 세밀한 흔적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랑하는 복지.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는 또 어떤 일일까요? 입사 전에는 V3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안랩을 하게 되면 V3만 생각나시죠? 그런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과 같이 그리고 다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게임 문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한 기업만의 또 복지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부서에 필요한 신입의 역량. 이게 여러분들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역량입니다.
우리가 정보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역량들, 즉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진행하고 또는 공모전이나 자격증이 증빙을 위한 게 아니라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 지원 분야에 지원 직무에 이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전용한 툴이 있나요? 전용한 툴이 없는데 담당 팀장에 우리가 면접을 진행하고 평가를 해서 진행됩니다. 여기에 담당 팀장이 있는데 담당 팀장이 TO를 내린다 해요. 인사팀으로 TO를 내리면 여기서 팀장들이 1박 2일에 또 면접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팀장한테 인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인사권 있다고 하는 게 팁이긴 하지만 인사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팀장이 뽑을 수도 있고요. 또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형화된 이 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 상하반기 또 R&D 신입공채가 있는데 지금은 채용형 인천제이기 때문에 채용 전에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의 인재상, 본사 인재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 A자형 인재상을 추가합니다. 자, A자형 인재상 감이 안 오시죠? 즉, 이거는 안내배 A에서 안내배 A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기교를 형성해서 인재들이 팀워크를 이용해서 상호 발전해 나가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죠? 기교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전문적인 인성, 그 다음에 팀워크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시에 어떤 면접자가 떨어지나요? 자, 각 부서에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전공적인 부분들, 즉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기관에서 내가 전문가적인 양성교육을 받았다면 거기서 받았던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라.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채용 과정에서 인성과 직무 우선순위를 굳이 둔다면 자, 직무를 우선해 둔다. 자, 직무는 마찬가지로 신입이 당장 일을 잘하는 거 아니겠죠. 하지만 뭘 보겠습니까? 성장 가능성. 그렇죠?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직무의 성장 가능성을 보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보기 때문에 직무 평가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자가 뽑히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뽑는 그러한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 자, 신입 마음가짐은 자,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자세를 가진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준치생들,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단 들어가 보자. 어디든 들어가면은 내가 살 공간이 있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절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취직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이 생각도 가지고 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 데 들어가서 일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죠.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역량이 이런데, 나의 성격이 이런데, 나의 직무 방향성이 이런데 내가 이 직무에 들어가서 이 기업에 들어가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파악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 특강, 직무 분석 특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렇죠? 이거 얘기하면은 우리가 입사 후 포부까지 안 돼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것은 1순위겠지만 그 뒤에는 그러한 직무 적합성과 직무의 방향성을 잡았다면 내가 거기에 어떠한 인재로 커갈 것인가를 그려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3년 후, 5년 후 내가 이 기업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경험해야만 하는 프로젝트 방향을 볼까요? 자, 기업에서 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나는 저기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렇죠? 하는 마음으로 보안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스터디를 우선 시작하십시오. 그죠?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 졸업을 해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스터디 그룹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그룹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공모전에 관련되는 그룹을 모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해킹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보호 관련 컨퍼런스
아니면은 이러한 공모전 같은데 우리가 진행을 해보고 참가를 해보고 우리가 해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 직무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신입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안내비라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악성 코드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가짐 아니면은 또 신입 직원들, 즉 후배한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인데 자기가 들어올 때도 그만큼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취준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했을 때, 그죠? 어느 정도 했을 때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회사의 꿈이 같은지를 꼭 보시고 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평소에는 취업 포털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게시판이라든지 광고들을 열심히 서칭합니다. 열심히 서칭하시고 그 다음에 선배들과 연락을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트렌드들을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기업 인사 담당자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보세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우리가 물어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가치에 기반을 두어 직장을 선택하면 내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가져간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옮겨갈 수 있는, 옮겨가서 직장이 되는 그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기업의 직장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안내배 또 악성코드 분석을 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또 우리가 인터뷰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안내배라는 곳에 관심을 가져가신 분들, 또 악성코드 분석의 직무에 또 마음가짐에 또 자세에 또 역량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